가장 중요한 거죠. 수익성 산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A, B, C, D, E 이렇게 제가 표시를 또 해놨죠. 매출액을 A로 놓고 매출원가를 B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매출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와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뒤로 놨을 때 영업이익은 앞서 있는 매출이익에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기준 매출액을 여러분들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의 기준에 매출 원가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기준 판관비, 즉 판매와 일반 관리비를 또 빼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산정하고 매출 원가를 산정하고 매출이익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산정하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 매출이익에서 판매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산출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추정 손익계산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죠. 이 추정치는 항상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 관련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수업 시간에 시장성, 수익성 분석을 했고 거기에 제품의 생애 주기를 했었죠. 거기서 가장 핵심은 수익성 평가, 영업이익률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측분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아마 estimation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NCS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환경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뒤쪽에 가치평가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위험도를 높음서부터 낮음까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고 항목별 상대 평가를 해봤어요. 즉, 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1, 2, 3, 4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정책적 측면이 우리가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만약에 기술적 측면이 가장 불리하다 했을 때 기술적 측면을 우리는 어떻게 보완해 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갖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타당성 검토하기에 다시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자, 위험도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정책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위험도가 높다, 낮다, 아니면 중간 정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예시를 했냐면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점수법이 있을 수 있고 순위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중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담당자가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한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거 딱 던지는 거예요. 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와 낮은 위험도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한 15명 정도가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 평균값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델파이 기법의 일종인데
의사결정을 하는 모델에서 많이 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항목별 가장 위험한 등수를 매겨주세요 해갖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을 던져준다면 또 15명의 전문가들이 점수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도 항목별 위험성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구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대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도를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전문가들한테 얘기하고 상중하를 표시한 것 중에 개수를 쉬어서 가장 많은 부분에 나온 것을 우리는 상, 중, 하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점수를 상중하에 대해서 1점, 3점, 5점으로 이렇게 또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를 기록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뭐 아니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위험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신다면 현업에서의 유연성, 객관성을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가치평가. 아까 NCS에서 기술가치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허 가치평가가 나오는데 조금 객관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논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의 정의를 보면은 김성우가 나오네요. 제 이름입니다. 사업화 대상이나 경제 주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정량화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등급표나 점수 등을 만들어서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평가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근거를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술가치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평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력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에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구속력이 있죠. 기술가치평가, 사업 타당성 평가, 기술력 평가, 가치평가를 세 가지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가치 평가 대상은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기술가치의 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했는데 기업가치, 무형자산가치, 기술가치, 기술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치는 기술과 기업은 일체다. 기술가치는 기업 가치의 평가를 통해 발생이 된다. 파악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고요. 무형자산 가치는 기술은 무형자산의 일종이고 기술 가치는 무형자산 가치의 평가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 가치 한번 살펴보자면 기술은 별개의 평가 대상이라 각각의 기술은 평가의 대상이겠죠. 기술의 가치는 기술 자체의 본질적 가치로 평가한다. 어떤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기술은 기술력의 일부이고 기술 자체의 가치는 종합적 기술력의 평가를 통해 파악한다. 그 제품에 적용된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보유한 전체 기술력을 갖고도 평가를 하고 합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허가치 평가 대상, 특허가치 평가 요인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1순위를 기술의 성격, 2순위를 권리의 범위, 3순위를 경쟁 기술가의 장단점, 4순위, 5순위, 6순위에서 10순위를 대체품과의 우위성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담당자나 관리자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이 10가지의 요인 항목을 기억을 하셨다가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받을 것인지 관리자나 옆 동료와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점수를 기입을 하시면 특허 가치를 자연스럽게 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가치나 특허 가치는 외부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갖고 온 외부에서 수행해온 자료를 활용만 할 수만 있으면 되고 또 그 자료를 넘겨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정형적인 방법보다는 상황에 맞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갖고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하기, 평가하기 이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더불어 연결되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향후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2학기 되는 그 시점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면접 질문 도출까지 또 필요하면 대면에서 모의 면접까지 제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교과목 운영 시에도 1회 자기소개서 특강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때로는 2시간, 때로는 3시간씩 했고 그 이후에 학생들과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등을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목적 자체는 여러분 어차피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이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진단해주고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 끝나지 않고 전자메일을 통한 자기소개서 첨삭 지원 그리고 면접 지원 때로는 모의 면접 등을 여러분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기소개서 작성 체크리스트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축약해서 또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연결 그 다음에 사례가 그렇게 많이 제시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맛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영역에서 강의자를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내용이 축약된 점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형식 진단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형식 진단이라고 작성했냐면 학원에 갔을 때는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해요. 학원 사람들은 많이 써봤잖아요.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작성해요. 기껏해야 10개?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10개 작성하신 분들.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왜? 작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작성을 하면서 남의 것을 많이 보고 계속 쓰다 보면 오류가 범해져요.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5개 미만을 작성하신 우리 학생들께서는 이 부분을 항상 옆에다 놓고 앞으로 작성할 때 이렇게 쓰는 건 내가 지양해야 되겠다. 김성호라는 사람이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인이에요. 그리고 지인입니다. 이분은 저한테 딱 그래요. 그냥 형 요새 애들 왜 그래? 다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으면 다 쓰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동일한 표현. 제3자 입장에서 여러 사람 거를 모아놨는데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문법상으로 틀리냐?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꼭 어디에 나타나요? 첫 줄에. 저는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몇 번 나타나는데 제 눈에 걸리면 이것은 다 문구를 바꿉니다. 왜? 평가관의 입장에서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만난 50% 이상이 이런 표현 쓰시죠 하면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제발 작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AI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봅니다. AI 면접 개발한 회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평가에서 절대 아직 AI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사한 것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표절이라고 그러죠. 남이 쓴 리포트를 복사해서 냈을 때 그것은 유사도 80, 90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럼 가장 유사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서술어예요. 그럼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아마 가장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할 당시 이걸 다양하게 좀 변경해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못못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기본 소양인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몰랐는 얘기예요. 실제로 면접에서 여러분 압박 많이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동의 중요성을 알았다고요? 그럼 그전에는 협동의 중요성 몰랐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았다는 표현, 결론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제발 안 하셔도 돼요. 전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압박받은 사례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기본 소양은 깨달았다, 배웠다 하지 말자. 기술, 지식 이 부분은 배웠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활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 소양, 기초 소양은 제발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지 않는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인정받았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된 팀워크를 인정받았습니다. 단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평가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못할까요? 세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교과목 수업을 통해 너무 많이 나와요. 통해로 시작해서 통해로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심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잡아낼 때 보면은 만약에 세 줄이나 네 줄에 통해가 세네 개 들어간다 그러면 좀 바꿔내요. 가끔 하나 나오는 건 그래 상관없어. 통해 참석을 통해 그 다음에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계속 통해해요.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반복된 단어의 사용은 문장력, 단어 구사력을 의심받게 해요. 쉬운 단어를 여러분 다양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교과목 수업을 통해 교과목 수업을 들으며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또한 그러므로 가급적 문장은 30자 내외, 50자 내외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자기소개서 작성책, 그 다음에 글쓰기 책에 보면은 문장은 5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들의 설명은 100자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30자에서 50자 내로 글자를 끝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글자 수를 세기가 어렵다, 한 줄 반, 입력하면 기준으로 한 줄 반 정도에서 문장이 끝나면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두 줄 이상 넘어가면 읽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글자 수로 카운트를 하는 방법보다
입력화면으로 한 줄 반 정도에서 끝내주는 게 무난하고, 길어도 2줄 반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한 줄 반 정도에서 끝내서 요 문장을 3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4줄 반, 5줄 미만에서 한 문단이 끝나겠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그러므로가 너무 자주 나와요. 또한이나 그러므로를 여러분들 특히로 한번 바꿔보세요. 특히를 넣는데 된다. 특히는 강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쓰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실제로 바꿔보세요. 사례를 들은 경우는 또한 이렇게 쓸 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므로보다는 특히 실제로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문장의 강약, 내용 전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일까요? 교과목 사회복지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며 이라는이 꼭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교과목 사회복지론 수업을 들으며 이라는, 라는 이 단어를 빼고 문장이 연결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 쓸 때 저도 이렇게 많이 써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띄워보고 서술해보고 그럼 난립니다. 근데 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서술이 안 돼. 그러면 써줘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카더라 느낌, 인용한 느낌을 받아요. 내 얘기. 여러분 직접 들었잖아요. 교과목 수업을 들으며 하면 되는데 교과목 2라는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개선했다는 개념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개선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못했고 개선한 사항을 써요. 특히 팀장이었으면 처음부터 잘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팀장인데 처음에 버벅거렸습니다. 나중에 잘했습니다.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버벅거렸는데 제대로 못한 건 리더십 문제 맞죠? 그럼 여러분 인정해야죠.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 팀장이었을 땐 처음부터 잘했다. 팀원이었을 때는 팀장이 약간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도와줬다. 이런 형식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팀장에 대한 부담 너무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공에서 팀장이라고 쓰는 사람 많은데 팀장을 했다고 리더십을 높게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팀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어떤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면접에서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장을 서술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합니다를 앞에 동사를 끊어버려요. 뭐뭐라고 뭐뭐입니다 쓰면 돼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고 뭐뭐입니다. 아니면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뭐뭐라고 예측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생각합니다로 모든 말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귀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인용이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쓰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업 소개서예요. 인용할 때 있죠. 인용은 최소화해야 돼요. 한 줄 정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어느 병원은 글로벌 무역을 선도하는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간략하게 쓰세요. 인용의 반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여러분들? 이 인용을 많이 하시는 분의 공통점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부합합니다.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지향점과 부합합니다. 짜증나요 이것도. 부합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인용은 최소화한다. 인용하지 말고 활용한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인재상 기억납니까? 여러분 학과 인재상 비전 기억나세요? 기업체에 계신 분들 면접 때 이 부분을 내가 질문해야겠다 하시는 분 외에는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인용하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역량을 제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였지만 극복했다는 형식, 마찬가지죠. 팀장으로서 저는 이거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묻지도 않았어.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했냐고 묻지도 않았어. 그랬지만 극복했다. 왜 써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했다고 쓰세요. 취미활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요가했어요? 몸이 약해서요? 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튼튼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원래 튼튼한 사람은 요가하면 안 됩니까? 개선했다보다는 처음부터 잘했다. 그렇게 써도 그분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헬스. 아, 그냥 땀 흘리는 거 좋다. 땀 흘린 다음에 집중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좋아한다 얘기하면 되는데, 원래 몸이 약했거든요. 뼈가 약해서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 부분 하였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게 되었습니다를 많이 쓰실 거야. 저도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아까 저하고 좀 친하다는 지인 있죠? 형, 요새들 왜 그래? 왜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이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아, 형 정말 글 못 쓴다. 그래서 왜? 형, 흔히 얘기해서 이게 수동태형이잖아. 왜 형은 모든 문장이 수동태형이 돼 있어? 제가 한번 그러네. 하였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혼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게 된 건지 여러분 의지대로 하는 건지 이것을 혼용해서 쓰면 좀 더 명확한 자기소개에서 그 다음에 남들과 차별화된 서술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형식 진단이라고 한 이 표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충분히 활용하고 체크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